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2019년 국정원 논술의 큰 출제 경향의 변화라든가 주요 특징,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교재를 활용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답안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 뭐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잘 살펴봤는데, 자, 오늘은 우리가 예전에 특히 이제 뭐 한국사 논술이 아니고 이제 2014년 이전에로 어떻게 보면 국정원 논술이 회귀하기 때문에 이런 인문 논술 주제 하나를 가진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올해 2019년도에 인문 논술이 나오게 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영역에서 어떤 제시문으로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한번 기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 100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기출문제 5회차 문제풀이가 있어요. 이게 2006년도에 출제되었던 국정원 논술 기출문제인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도 1500자였고 시간이 90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사 논술 주제가 나왔을 때 70분까지 이제 시간이 줄었지만, 뭐 제가 전에도 얘기해 드렸지만 2014년도에 NIAT가 도입되면서 그때는 오히려 100분의 문항수가 2개 나왔다. 그러니까 사실 학생들이 굉장히 두문항을 풀면서도 500자 논제 단독제 시형 6.25 전쟁 직전의 국내의 정세에 대해서 논하라. 이거하고 제시문이 같이 주어지는 자료 제시형 논술로 1500자가 또 NLPDR,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요게 두문항이 나오고 100분을 줬었는데, 이게 학생들이 두문항도 그렇고 시간적인 압박도 셌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80분, 70분에서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70분을 줄었었는데, 아마 올해는 모르죠. 500자 문항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고, 100분을 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보통은 한 8, 90분 내에 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연습을 하실 때에는 70분 내에는 완결을 하시고 한 5분, 10분 정도 퇴고하는 연습, 뭐 이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시간을 재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 5회 기출문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시간이 내가 얼마나 걸리는지, 또 제시문들을 분석하고 하는데, 논제 분석을 하는데도 어디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지, 서론 쓰기가 힘든지 결론 쓰기가 힘든지. 그래서 항상 자기 글의 특징이라든가 자기가 취약한 부분을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아시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것처럼 자기를 알아야지 이 잘못된 지점을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서론 쓰기가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기본, 우리 교재 앞에 기본 이론에 서론 쓰는 방법이라든가 본론 작성하고 개요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내가 글쓰기가 어려운 부분, 본론 쓰기가 힘들거나 서론 쓰기가 힘들 때에는 앞에 있는 논술 기초 이론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 교재에서 앞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연습 삼아서 한번 그걸 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취약한 부분을 자꾸 연습하셔야 글이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자기 글의 특징을 좀 잘 파악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2006년도에 출제되었던 걸 한번 살펴보죠.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논제 분석이에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뭔지를 한번 잘 체크를 해보셔야 여기에 있는 그 논제의 요구사항들이 어디에 있어야 돼? 답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답안에 그게 빠져 있으면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는 이 논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논제 지시사항,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논제 요구사항을 한번 분석해 봐야 된다. 그게 논제 분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거기 보시면 제시문의 나와 다를 참고하여.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런 거 제시문 나하고 다를 참고하라 그랬는데 어떤 학생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참고만 하고 답안에 안 쓰면 참고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시문 나다에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돼. 그래서 제시문 나다에 있는 것들에 대한 비교 분석, 그죠? 그리고 특히 비교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나 차이점. 그래서 이제 그거는 물론 제시문 아직 읽지 않았죠.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제시문 나와 다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제시문 나와 다에 나타나 있는 주요 핵심 개념. 핵심 개념을 파악해서 이것들을 최소한 본론 1달러,
대부분. 본론 1단락에 비교 분석한 내용을 쓰셔야 돼. 이거를 이 제시문 나와 다에 있는 핵심 개념들을 비교 분석을 한 거를 쓰지 않았다면 감점을 당하겠죠. 왜냐하면 논제에서 반드시 참고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참고했는데 쓰질 않았어요. 그 답안에 안 나와 있으면 채점자가 어떻게 참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준 채점 기준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 분석한 내용을 쓰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제시문 가에 드러난 삶의 태도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에 대하여 거기에 별표 한번 해보세요. 비판적으로 논하시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시문 가에 드러난 삶의 태도.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도 이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삶의 태도는 뭐다. 그러니까 나다에서 나온 걸로 이 삶의 태도를 한번 봐야 돼.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가 또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몇 줄이라도 제시문 가에 나타난 삶의 태도는 뭐다. 그죠?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거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 자, 근데 이 의미를 재밌는 게 이거죠. 비판적으로 논하시오.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보시면 비판이라는 말은 뭐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주로 우리가 뭐냐면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그것의 한계.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비판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한계나 문제점을 밝혔다. 그러면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또 대안을 제시해야만 비판이야. 여러분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달라요. 비난은 그냥 문제만 있고 욕만 하면 되지만 비판은 그것에 대하여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독창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 삶의 태도가 어떻다?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것과 연관성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논제 분석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답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과 그 개요에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론에서는 분명히 이제 아직은 안 나왔지만 이 삶의 태도가 뭔데, 그죠? 이 삶의 태도가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쓰고 본론 1에서는 지금 얘기한 제시문 나다에 대한 비교 분석 그리고 나서 제시문 가에 나타난 삶의 태도를 본론 2단락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의미와 연관시켜서 비판적으로 한계나 문제점을 밝히고 본론 3단락에서는 지금 얘기한 이게 지금 얘기한 본인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기에 창의적인 대안을 한번 제시해봐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펴보시면 본론 1, 2, 3단락 그러니까 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논점 일탈을 해서 딴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고 여기 제시문들을 분석을 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주 간단해요. 이 첫 번째 비교 분석을 하면서 뭐를 논리적인 분석력을 평가하겠죠. 여러분들의 분석력 평가가 채점 기준 이게 빠지면 감점. 두 번째 드러난 삶의 태도와 오늘날 우리 사회 비판하는 거. 자 이게 이제 논리적인 타당성.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나와야 돼? 주장과 근거가 나와야 돼. 뭐가 잘못됐고 그것들은 왜 잘못됐고 그래서 그런 타당성과 논리적인 추론 능력 이거에 대한 게 또 한 30% 비판 그 다음에 점수가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창의적 글쓰기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석과 이런 주장을 통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가 창의성 평가 이게 또 3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얘기해 드린 게 논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일단 답안에 들어갈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짓을 하시면 안 되고 이 논제 분석을 통해서 요구하는 이 세 가지 사항. 자, 뭐예요? 첫 번째는 제시문 나다에 나타난 주요 핵심 개념을 비교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그거를 통해서 제시문 가에 나타난 삶의 태도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연관시켜서 한계나 문제점을 드러내 주는 거. 세 번째는 그거에 대한 대안을 자기 견해를 주장해 주는 거. 요 세 가지 내용이 잘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체계적으로 4단락에서 5단락. 그러니까 답안은 제가 생각할 때는 4단락 서론,
그 다음에 본론 한 두세 단락, 그 다음에 결론 해서 네 단락으로 구성하시되 처음에 이런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구상을 하셔야 돼. 내가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고 이걸 이렇게 연관시켜서 이게 이제 개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개요 작성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답안을 한번 써보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재시문 이럴 때는 그리고 실제 시험에 가셔서 시간이 모자라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먼저 읽지 마시고요. 나다부터 먼저 읽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나다가 뭔지를 먼저 보고 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가나다 순으로 안 읽으셔도 되고 나다를 먼저 읽으시면 된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돼? 재시문 분석. 재시문 분석을 할 때에는 자, 재시문 나를 먼저 보자. 나에서는 뭐를 얘기해? 인간은 연고의 그물망에 태어나고 연고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난다. 생면부지에 두 남녀가 결혼에 의해 연고관계를 맺고 즉 혈연관계, 그 다음에 혈연관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야? 장기간에 걸친 경험을 공유하는 지연관계. 여러분들이 지역적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창이나 동문, 학연이라고 그러죠. 혈연, 우리가 보면 지금 가장 간단한 게 뭐야? 혈연, 지연, 학연, 그죠? 등.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 하냐? 연고주의. 그래서 그물망에 태어나고 존재할 뿐만 아니라 생존의 기본 바탕이 되며 동그라며 삶의 희로애락을 느끼고 연고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까닭에 어떤 의미는 인간의 삶의 동그라미 가장 소중한 가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가 특히 동양 사회,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 사회에서는 뭐가 있어요? 가족 중심적인 문화. 근데 중요한 건 이 나는 지금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 여러분들 뭐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이 뭐 설 연휴가 있었지만 가면 그죠? 대부분 물어보는 게 취업은 했니? 뭐 혹은 뭐야? 결혼은 했니? 또 결혼하면 아이는 안 낳니? 왜냐? 인간이 살아가면서 늙고 그 자식들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외롭게 혼자, 뭐 요즘이야 뭐 당연히 결혼 안 하고 1인 가정으로 살고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대부분 인간의 소중한 가치나 행복이 가족 속에서 구현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동양 문화죠. 그러니까는 동양에서는 이런 연고나 혈연, 지연을 뭐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 나가.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동창이나 친구끼리 뭐 을이라든가 또 지역이나 이런 데 향후회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산악회라든가 또 혈연 관계에서도 특히 자기 동생이나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 형제 간의 우애를 중시 여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잘 못 살고 힘들어할 때 뭐를 해야 돼? 도와줘야 돼. 그리고 자기만 알려면 뭐라 그래? 이기적이다. 이런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음에는 가족 중심의 확장, 가족의 확장으로 보면서 이것들이 어떻다? 소중한 삶의 긍정적 가치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론 1단락에서는 특히 제가 그리고 재시문 분석을 할 때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부분은 이 나를 다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다 갖다 쓸 필요 없어. 중요한 핵심 개념 한 3-4줄, 4-5줄로 요약만 하시면 돼. 이게 이거죠. 그러니까 동양 사회, 특히 우리 사회에서도 가족 중심적인 문화에서는 지금 얘기한 대로 인간의 행복이나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혈연, 학연, 지연 등이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에 인간의 삶은 연고의 그물망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긍정적 가치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반면 다는, 자, 제가 이제 안 보더라도 아까 공통점, 차이점 뭐 얘기했지만 이제 차이점을 좀 더 중점적으로 비교 분석하실 때에는 물론 공통점인 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비교 분석이라는 말은 이후에 비판적으로 보려면 어느 게 긍정적인 가치만 갖고 얘기하겠어요? 그거에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까 얘기한 긍정적 측면을 봤다면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구나. 다에서는 뭐 아직 안 읽었지만 그런 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보시면
한국인의 세계는 동그라면 가족 중심의 문화 이런 게 있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중성이 심하다. 한국 사회 뭐라고 그래? 이중성. 그러니까 대부분 그죠? 집에서는 근엄한 아버지고 도덕적인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술자리 가거나 이런 데 가게 되면 뭐 그래서 가장 그 체면 그 이면에 있는 여러분들이 성추행, 성폭행, 미투 사건에서도 그러니까 막 자살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거의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딸 가진 부모들은 자기 딸로 생각하게 되면 절대 사회 나가선 그러면 안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마치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처럼 뭐 우리나라 사회에서 뭐 안희정 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게 미투 운동을 하면서 폭로가 됐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도덕적인 이미지라든가 겉으로는 멀쩡하고 이런 깨끗하고 이런 이미지였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는 어떤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나 이런 문제와 상관이 있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사태들을 보면서 물론 이제 그게 아직 법정에 있으니까 진짜 뭐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논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뒷면에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서열과 예를 따지지 않지만 가족의 울타리를 번화가면 공중도덕 의식도 없고 사회의식. 개인은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동그라미요 가족의 대표 선수이며 개인의 출세는 그래서 옛날에는 막 그러잖아요. 큰형이 출세를 해야 가문을 일으킨다 막 이런. 그러니까 그 큰형이 출세를 하면 당연히 동생을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왜 그렇게 옛날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죠.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역대 대통령들의 비극적 결말은 다 뭐였어요? 친인척 비리, 뭐 혹은 그 사람들을 통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얘기한 대로 국가의 이익과 가족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가족의 이익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 문제점이 이건 거야. 가족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근데 뭐 개인의 이익보다 가족의 이익을 중시한다. 이러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 여기서 중요한 건 국가의 이익. 자, 보세요. 이제 국가의 이익과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뭐라고 그럴까? 공익.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최순실 욕 많이 하고 그랬지만 본인이 빽이 있거나 본인 친구나 본인 혈연, 학연, 지연 아까 나왔지만 자기가 아는 형한테 부탁해가지고 뭐요? 그렇게 됐는데 안 해주고 그러면 굉장히 하고 뭐 그렇다고 뭐 얼마 전에도 손석희 그죠? JTBC 사장이 뭐 여러 가지 후배와 개인 취업 청탁이라든가. 근데 대부분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만연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또 혹은 같은 학연끼리 지연끼리 취업 청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굉장히 이게 이제 부정부패의 뿌리가 되는. 근데 국가가 그런 것들이 넘치면 넘칠수록 뭐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역대 대통령들의 친인척 비리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지금 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적폐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다. 정치나 어떤 취업에서도 적폐 중에 적폐가 바로 이런 고리들로 부정비리하고 공정사회를 해치는 거. 이게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냐면 국가나 공익의 이익, 공익과 국가의 이익과 가족 중심의 이런 이익이 충돌했을 때 가족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뭐 이런 그 가치관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뿌리 깊은 근저에는 가족 중심 문화가 대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차원에서 부정부패는 혐오스러운 거지만 부패를 저지르는 사람의 가족들은 그 혜택, 물질적 풍요라든가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사회적으로 부정부패 척결의 목소리가 크더라도 끊이지 않고 부패를 한 것은 밑에 지극한 가족 사랑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내가 10년 받고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부 고발자들을 별로 취임을 안 해주는 게 내가 비록 그죠? 10년 들어가서 감옥살이를 하더라도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이 깔려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뭐 내가 한 10년 살고 나서 몇 천억으로 우리 가족이 배불리 먹고 살다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는 들어가서 10년 정도 살다 나오겠다. 이런 잘못된 가족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비리의 가장 근본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선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뭐를 만들어낸다?
사회의 부정부패의 뿌리가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족 중심 문화나 연고주의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만약 공과 사회의 구별이 뚜렷해서 공적인 일을 할 때에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대표이사로 있다고 해도 내 자식이나 내 친척들의 취업 청탁을 받아서 막 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끊어내고 청렴 결백하게만 한다면 가족이라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가치이지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혈연, 학연, 지연 등이 사회적 차원에서의 어떤 부정부패가 되게 되면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부정적 측면, 그리고 이러한 한계나 문제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와 다를 비교 분석하고 그 첫 번째 논제 분석에서 나타났던 것은 과연 그 무엇이냐? 우리 사회나 동양 문화가 갖고 있는 혈연, 학연, 지연 등 이러한 중요한 가족 중심 문화가 과연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걸로 이제 뭐를 봐야 돼? 자, 이제 가에 드러난 삶의 태도, 뭐 너무 뻔하겠죠. 가에 드러난 이 삶의 태도. 자, 이거는 거기 보시면 순임금이 천자로 있을 때, 심지어 이 맹자에 나오는,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요순 임금. 자, 또 요순 시대라고 할 때 요임금, 순임금 할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올바르고 똑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 임금이 자기 자식에게 안 물려주고 순임금에게 임금자리를 물려준 이유가 이 순임금이 덕도 많고 통치도 잘하고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근데 심지어 우리가 태평성대, 동양의 가장 최고의 태평성대로 꼽는 성현이라고 꼽는 요순 임금마저도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 고요란이가 형벌집행관으로 있는데 고수를 체포했다. 누구죠? 순임금의 아버지를 체포하니까 순임금이 그것을 못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못하게 할 수 있느냐? 고요가 지키는 법률이 있는데. 무슨 얘기야? 나라의 법과 아버지가 있어.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근데 순임금은 천하를 버리기를 헌 집신착처럼 한 터이니 고수를 업고, 자기 아버지죠. 아버지를 업고 달 하나 바닷가에 살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즐겁게 지낼 것이다. 이게 뭐야? 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효와 충이 대립을 하는 거야. 자, 이게 뭐죠? 아까 국가의 이익과 가족의 이익. 자, 이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 비판적으로. 정말 효성스러운 아들이다. 칭찬하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잘못 알아가지고 이 비판을 하지 않고 순임금이 아버지에 대한 효가 지극정성이고 우리는 지금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점을 야기시키는지 모르고, 이제 그런 국가의 이익과 가족의 이익, 충과 효가 했을 때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데,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 되는데 심지어 성현이었던 순임금조차도 아버지를 몰래 업고, 그러면 법을 지켜야 되는 공직자로서의 이러한 의무들보다 가족의 사랑을 더했다. 이게 아까 다에서 얘기한 뭐예요? 남들이 하면 부정비리고 자기가 하면 가족 사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러한 비판점.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게 바로 이런 혈연 중심적, 가족 중심적 사고나 동양의 이런 연고주의로부터 파생되는 이 부정부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마지막 논제에서 요구하는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국민들이나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사회적 인식이나 국민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걸 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반면에 이거는 인식 전환의 문제보다 법과 제도로서 해야 된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제도를 하나 얘기해 드리면, 공무원이나 관련 공직자들은
공직에서 은퇴하더라도 그것과 관련된 직장이나 이런 데 취직을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면 금융권 공기업이나 금융감독위원회나 이런 데 있던 분들은 3년에서 5년 사이 관련 업종에는 취업을 금지시키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공직자들의 어떤 고위공직자들의 우리가 이제 고위공직자 수사 비리처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마련할 수도 있고 또 고위공직자들의 가족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취업 청탁이나 이거에 대한 우리가 투명성을 강화해서 뭐 1급 이상 혹은 이런 공무원들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취업 청탁 부정비리에 대한 감시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제도적인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인식의 전환이나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해서 그 대안을 반드시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전체적인 1500자 답안에는 아까 논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한 3-4가지의 사항, 나다에 나타난 이 혈연주의, 연고주의의 뭐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비교 분석.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족의 이익이 그죠? 국가의 이익을 하게 돼서 결국 부정부패라든가 적폐가 되는 것. 그런 적폐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 방안. 요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다른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것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 102페이지, 103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이게 이제 1500자 정도로 해서 예시답안이 주어져요. 예시답안은 여러분들한테 주는 이유는 제가 늘 얘기를 해드리는 게 베껴 쓰란 뜻이 아니고 이 글이 어떻게 완결성 있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물론 이게 완전히 뭐 100점 답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의 일종의 예시일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나 이제 내가 썼던 답안과 비교하면서 어떤 점이 좀 뛰어나고 분석이라든가 또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다른 내용으로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써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보면 서론 있고요. 본론의 첫 번째 단락 보면 연고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하면서 뭐가 있느냐를 보셔야 되죠. 비교 분석이 있죠. 나다에 나타난 이게 비교 분석이 들어가 있고 그 뒤에 이제 보시면 혈육을 더욱 심각한 문제는 순임금의 행동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론 두 번째 단락이에요. 예시답안 보시면 관피아 동그라미 보세요. 고위공직자들의 인맥 형성이나 뇌물수수 이런 병역비리 뭐 등등의 부정부패가 이것에 있다. 이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삶의 태도를 비판하는 지점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공직자나 연고관계에 지속될 경우 불신의 사회가 되고 이게 뭐야? 문제점, 부작용이죠. 훼손시켜 저지른 개인에 대한 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루어지며 결국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나는 그러니까 이게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소셜 트러스트라고 해서 사회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그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공정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부정부패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나 이런 비용들이 너무 많이 파생되고 있죠. 그래서 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론화 조직 같은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사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없애느냐. 그래서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과 가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공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의무를 중시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인식의 문제로 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예시 답안과 똑같은 답안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할 때 아까 제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위공직자들을 법적으로 아까 관련 유관 기업이라든가 관련된 이런 데에 취업 같은 걸 좀 더 투명성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거나 이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하셔서 본인의 창의적인 글쓰기를 하시면 된다. 어찌됐든 이 예시답안, 우수답안은 잘 보시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논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다 지키고 있죠. 비교 분석하고 오늘날 의미와 연관지어서 삶의 태도를 비판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구조나 글쓰기법을 여러분들이 좀 비교하시면서 완결성 있는 글을 꼭 70분, 80분 내에 작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미리 한번 작성을 해보신 분은 또 이걸 참고해서 한번 고쳐쓰기 해보시고요. 그리고 혹시 내가 이러한 부정비리나 적폐청산에 대한
해결 방법이 좀 모른다 그러면 아까 저번에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적폐청산에 대한 정책 또 고위공직자 수사비리처라든가 공수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꼭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전문가들의 견해를 한번 읽다가 본인이 이런 게 좋겠다라는 방법을 차용해서 이거에 대한 자기 견해를 한두 달락으로 정리해 두시면 이 적폐청산이나 부정비리에 대한 얼마든지 2019년도에도 제시문은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이 고위공직자 수사비리, 고위공직자의 부정비리나 적폐에 대한 정치개혁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기 견해를 또 대안과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2006년도 국정원 논술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감이 오실 거예요. 2019년도에도 우리가 정치, 사회, 문화의 우리의 중요한 이슈들이 어떤 제시문을 가지고 어떻게 출제될까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문사회 논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 이외에도 우리 그 교재에 보시면 1회부터 10회 그리고 또 논제 단독 제시형 논술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글을 한번 다 써보시면 좋다. 그래서 여기에 거의 한 60가지 주제가 넘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이제 읽기 자료라든가를 참고하셔서 반드시 글쓰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또 실전 예상 주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